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포럼 사회를 맡은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본 포럼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키스텝 원내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수요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속기를 활용한 R&D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상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궂은데 112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강원 테크노파크의 김성인 원장님 모셨고요. 또 우리 허남 회장님, 또 김선빈 전 국립중앙과학청학관 관장님 모셨고 출연연 대학 협회 이런 데서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는 이제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를 활용한 R&D 성과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 포항가속기연구소의 고인수 소장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또 고려대학교의 박선희 교수님도 세종에서 오셨는데 멀리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내부의 우리 이상엽 선임 연구위원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제 및 토론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가속기인데요. 가속기가 대표적으로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이지요. 그래서 국가 R&D 성과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투자하고 인력하고 인프라 이 구분한다면은 점점 이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20조 5천억을 지금 국가 R&D에 쓰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금년 대비 17.3%가 증액된 24조 1천억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요. 국가 연구 개발 투자가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과연 국가 대형 연구 시설에 어느 정도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축된 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이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특히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 이런들이 보통 대형 연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공동 개발, 교류, 협력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국내외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정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가 워낙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또 투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 같아요.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과학기술계에서도 왜 이 국가 대형 연구 시설이 필요한지, 왜 이런 투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여건 조성,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포항가속기연구소 초창기부터 또 관여하셨고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셨던 우리 고 소장님께서 이제 포항가속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형 국가 연구 시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가 R&D 성과를 제고하는데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고인수 소장님이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고 소장님은 미국 UCLA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4대 방사능 가속기 구축 추진단 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포항가습기연구소 소장 고인수입니다. 포항 공과대학하고는 작년까지 관련이 있었습니다. 포항대 물리과에 근무하다가 작년 8월부로 정년 퇴임해서 현재 물리과는 명예교수로 있고 현재 가습기연구소 소장 일만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포항 가습기 연구소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에 포항 가습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주의 양성자 가습기, 그다음에 지금 대전에서 지금 짓고 있는 중의원 가습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차세대 방사능 가습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이 포항 가습기 연구소의 일반 현황과 거기에 설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PLS2 포항 라이소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PLS2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것이 PLXFL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운영 성과 및 계획, 그 다음에 경주 양성자, 대전 중의원, 그리고 차세대 관련된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가습기의 포항 가습기 연구소의 현황은 아시다시피 1988년에 그러니까 포항 공과대학이 1986년에 설립이 됐고 87년에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일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스코 회장이시던 박태준 회장께서 당시 또 제 초대 학장님이셨던 김옥일 학장님한테 그 가습기가 본래 그렇게 원하던 거니까 이렇게 지금 포스코가 지원을 할 테니 건설을 시작하시오 해가지고 87년 5월 달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88년에 포항 가습기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지금 30년이 조금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1991년에 포항 방사능 가습기 PLS라는 거에 착공식이 거행이 됐고 94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식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1일부터 2기의 빔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자 지원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 쭉 운영해 오다가 2009년경에 PLS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새로 지는 방사능 가습기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능 향상 사업을 착수를 했고, 그와 거의 동시에 4세대 방사능 가습기 건설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방사능 가습기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구축이 완료됐고 16년 1년 동안 시운전을 한 끝에 2017년 6월 달부터 이용자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3세대, 4세대가 그냥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세대와 4세대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장치입니다. 다른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은 3세대 방사능 가습기와 4세대 방사능 가습기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4세대 방사능 가습기의 빔이 3세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유일한 특징을 전 세계에 갖고 있는데, 포항은 위치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는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전체 조직은 포항공과대학교 현재 밑에 가습기연구소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가습기연구단, 방사강연구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연구직이 102명, 그다음에 기술직이 78명, 행정직이 20명에서 총은 2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200명 안에는 저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 제외하고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세대에 들어간 돈은 초기 건설 비용이 1,500억이고 그 이후에 운영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금년까지 해서 8,952억이 들어갔고, 4세대 역시 건설 비용 4,298억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0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그 투자의 그 표가 되겠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좀 자세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포항가습기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여태까지 1조 4천억이라는 그 거의 대부분이 국가 세금인 그런 운영비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가습기 연구소의 사업 추진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정책 기획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전 가습기 그 기계 운영에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2013년부터 그 정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2017년에 가습기가 드디어 가습기 연구소의 재산이 정부로 이관이 돼서 가습기 연구소의 모든 설비는 현재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5년간 위탁 운영 기관을 포항공대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가습기 연구소 자체와 포항가습기 연구소에 좀 전에 말씀드린 200명의 연구소원은 현재 포항공과대학교의 직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100% 자원으로 되어 있는 돈으로 운영이 될 때부터 한국연구재단이 들어와서 사업 수행의 상황 점검과 평가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은 방사능가습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습기 연구소가 성립이 되고 정부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1994년, 95년경에 이런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다른 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포항가습기연구소의 그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가습기연구소의 그 PLS2라고 하는 거는 선형가습기, 그다음에 원형가습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진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만들고 전자를 가속을 시킨 다음에 전체 이 저장량에서 도는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까지 최대로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들 전문 용어로는 풀 에너지 인젝터라 그럽니다. 그 에너지를 잎사귀가 최종 에너지까지 가속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장량에서는 더 이상의 가속은 일어나지는 않고 일정하게 궤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만 현재 여기서 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가속기의 그 터널은 본래 280m의 PLS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터널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 가습기 설계도 그 280m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리인 282m로 조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이 설비는 이 PLS2로 업그레이드 될 때 여기 있는 이 저장링에 있는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장비는 철거를 하고 새 장비가 들어갔고, 그 외에 여기 바깥에 있는 빔 라인들은 여러 군데를 좀 개선을 하고 위치를 바꾸고 해가지고 위치 이동이 그 제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PLS에 여기 있는 잎사귀로 표현되는 이 선형가습기는 모자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증설이 됐고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옛날 그대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상당한 그 뭐라 그러나 장비의 노화가 되는 그런 부담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PLS2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이 건물 두 개의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드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은 지금 거의 30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선책이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지만 현재는 그 운영되는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게 PLS2에 새로 재배치된 빔라인들이고 현재 35개의 빔라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빔라인이 건설 중에 있고 보시다시피 요 두 지역은 구조적으로 빔라인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면은 하나 둘 정도의 빔라인의 여유만 더 증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개의 빔라인을 가지고 현재 1년에 6천 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연구자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주
이용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빔라인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용자 숫자가 조금 옛날 장비라는데 고치질 못해갖고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5개 중에서 그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칠해진 캐비넷과 그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지른 캐비넷들이 있는데 정부가 전액 투자한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연구기관들이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한 그런 빔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빔라인을 다른 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건설된 빔라인이라고 갖고 이름을 붙여갖고 협약 빔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35개 중에 11개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에는 이 설비를 주로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와서 쓰셨는데 차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한 기술들이 산업계로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해 지원의 책이 좀 절실히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이분들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연구 과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인력을 뽑아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보고 특별하게 산업기술융합센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원해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빔라인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1년에 3회 접수를 합니다. 3회를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방사능 이용자 협회가 누가 심사를 갖다가 이게 제대로 된 프로포절인지 이분이 와서 과연 이 실험을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이 요청한 예를 들어서 5일의 실험 기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너무 많이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심사를 하고 빔 타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하러 오는 그 시간들을 갖다가 이제 정해주는데 이것이 대략 5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그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는 여기서는 각자 자기가 들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논문으로 나오던 기업체의 그 기술로 이제 활용이 되던 이런 것들을 각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분석센터에 저희 연구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요게 그 저희들이 이 전용 빔라인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결과를 다 내준 다음에 이걸 통보합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는 대략 한 2달 정도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걸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이 신청 접수와 상관없이 그냥 수시로 받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 통계는 나중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완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3세대 방사능 가속기고요.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자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속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림이 좀 이렇게 사진이 왜곡돼서 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건물 길이는 1110m고요. 여기 지점까지가 대략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에서 가속이 일어나고 가속은 정지된 전자가 100억 볼트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10GeV까지 이렇게 물리적인 단위로 10GeV까지 이렇게 가속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PAL-XFL이라고 쓰인 이쪽에서는 영구 자석을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가속된 전자의 에너지의 일부가 영구 자석을 지나면서 특별하게 설계된 방법으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데 이 빛이 여기 있는 요 약자가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와 같은 특성을 갖는 그런 빛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여기서 왜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지나는 전자는 금속 내에 있는 그 금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아니라 진공을 자유스럽게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빛이라고 해서 그런 전자와 금속 내에 있는 전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붙였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 과제로 할 때는 4세대 방사능 가습기로 이름이 붙였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지금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로 바뀐 다음에 이 마지막에 한 100m 정도 되는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장이 0.1 나노미터, 그러니까 옛날 단위로 한 1옹스트롬 되는 그런 빛을 이용하는 경엑스선 실험실이고 요 근처에 3제부까지 가속된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요 장치 근처에 소프트 엑스레이, 그러니까 1에서 3 나노미터 정도 파장을 가지는 소프트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또 따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세대 가습기와 4세대 가습기의 구조적인 특성, 하나는 동그랗고 이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동그란 가습기는 실험실을 빔라인을 여러 개를 붙여도 모든 빔라인에 똑같은 양의 포톤이 제공이 됩니다. 광자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는 한번 지나가면은 전자는 버리고 그 다음 전자가 다시 출발해서 다시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빔라인이 2개, 3개 붙으면은 여기서 만드는 게 최대 60번을 만드는데 60번에 혼자 쓰면은 60번의 빛을 받아서 쓰고 2개 쓰면은 예를 들어 30대 30으로 나눠 써야 되고 3개가 되면은 20대 20대 20으로 나눠 써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빔라인을 많이 붙이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는 모든 4세대 이런 직선형 가습기에 엑스레이 FL에는 다 구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한 번에 빛을 엑스레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둘로 쪼개서 두 실험 장치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안에는 여기에 2개 내지 3개의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만들어낸 엑스레이 빔을 갖다가 잘 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설비입니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는 함부르크에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유럽 공동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단독으로 4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주리 근처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포항 방사능가습기에서 5개만 현재 X선 영역에서 건설돼서 운영 중에 있고 5개 전부 다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해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짓겠다고 해서 상해가 작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 사진은 지금 자료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유럽 거는 초전도 가속기로 만들어졌고 그 길이가 3.4km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거는 이미 3.2km짜리가 있는 그 가속기에 1km를 전용으로 해서 쓰고 있고 그게 워낙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들이 잘 나와서 다른 1km를 또 개조해서 지금 쓰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완성이 될 걸로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고현에 3세대 방사능가습기 옆에 4세대를 이제 붙여서 2개를 동시에 쓰는 그런 실험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분들은 설계를 해갖고 짓고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스위스가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 이유는 본래 이 4세대 방사능가습기의 용도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약 관련된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라는 나라가 본래 약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의 나라니까 자기들이 이 설비를 꼭 가져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개의 설비 중에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건설을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까지로 그 4세대 가습기의 성능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탑이라고 그냥 말씀드려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네 방사능 가습기가 현재 목표가 포항이 내고 있는 성능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꿈꿨던 세계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설비들이 지금 진행이 이제 됐고요. 이 전체는 그 전체 길이 이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고 이거 역시 2011년에 시작을 했고 시작은 본래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1년에부터 해서 2004년에 좀 준비를 하다가 그게
그 당시에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공하지 못했고 2009년에 들어와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차세대랑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것이 2009년부터 방사능 가습기 건설 사업에 대한 기획 보고서를 준비를 했고요. 그 2009년에서 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2010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와 KDI가 했고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전체 사업비가 4천억으로 결정이 됐고 2010년에 2011년 예산 200억이 신규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건은 포항공과대학교가 사업단장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해야 된다 해서 사업단장을 공모를 한 것이 그 보통의 포항에서 포항가습기연구소가 가습기를 지으면서 했던 거와 좀 다르게 진행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전체 건물과 장비가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좀 이상하게 기획이 돼가지고 2014년 말까지로 본래 돼 있었는데 그 오리지널 계획인 2014년 말까지 계획 안에도 시운전 기간은 맨 마지막 달 12월 한 달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충분치도 않은 그런 계획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승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계획대로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1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2015년까지 해서 4천억에서 사실은 여기 좀 38억이 더 들어간 것은 2015년 한 해를 더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물은 완성이 돼 있고 그 건물을 돌리기 위한 운영비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았던 것이 38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8억이 증액이 돼서 4,038억의 그 비용이 들었고 이 비용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각각 130억씩을 내서 그 돈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와 그다음에 180명이 들어가는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4세대가 끝난 다음부터는 3세대 이용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캠퍼스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자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2016년 1년간 시운전을 하고 2017년에 이용자 지원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제일 먼저 실험을 한 팀인데요. 2017년 6월 7일 날 와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팀은 선정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을 갖다가 이건 사실은 좀 찍어가지고 한 게 됐고요. 실제로 이 팀은 스톡홀름 대학에 있는 앤더스 닐슨이라는 교수라는 분의 실험팀이었고 여기에 이제 그 포스닥으로 김경환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연구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의 구조를 찾는 건데요. 물은 비중이 재밌게도 고체인 0도 이하에서는 비중이 그냥 4도일 때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뜹니다. 얼음이 물에 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생명체가 유지를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물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물의 특징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지금 기여를 했고 그래서 6월 7일 날 실험을 했는데 8월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고 그게 12월에 억셉트가 돼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고요. 여기 김경환 교수라는 이분은 사이언스에 억셉트 된 다음 날 포항공대 화학과를 지원해 갖고 교수로 뽑혀서 금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과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그 1년에 대략 한 40개 정도의 이용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 3세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게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들으시기 좀 불편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세대는 백화점이고 그 4세대는 그냥 명품관으로 생각해 주시라 그렇게 들 얘기를 합니다. 요즘 백화점 가면은 옆에 명품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이 장치는 외국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전체 1년의 운영 시간의 절반을 외국인 팀들한테 할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 팀 안에도 한국 팀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 팀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예를 들어서 미국 팀을 하나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연구 그 주제를 갖고 있는 연구팀들이 다 모여서 들어옵니다. 요즘은 3세대는 실험을 한 2명, 3명이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4세대는 적어도 한 20명은 모여야지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온 팀은 31명, 뭐 우리 멤버들까지 포함하면 4, 50명이 운전실에서 아주 바글바글하게 모여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운영할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기계 장치는 24시간 돌아가는데 실험은 12시간밖에 못해서 나머지 12시간은 그냥 빈 채로 있다는 것이 제일 아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리려면은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그 전문 인력 중에서 레이저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현재 열심히 수배 중인데 지금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 갖고 못 찾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이저 전문가가 지금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없고요. 4세대가 있는 미국 같으면은 레이저 회사를 털어와 가지고 한 40명을 뽑아와서 자기들 그 운영 요원으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레이저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고장나면 자기들이 바로 고쳐버립니다. 그런 대형 설비 특히 미국 같으면 그렇게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00명밖에 안 되는 이 TO에 묶여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성과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연간 1,600건에 6,000명 정도의 인력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PLS고 요 뒤가 PLS2고 요 때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기계를 1년 동안 다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분들은 저희가 이거 하는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실험을 하시라고 어레인지를 해서 드린 분들이 바깥에서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이 슬로프가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빠르다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들 많이 오시느냐면은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부분이 화학이고 생명, 물리, 소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기관으로는 물론 대학에서 85% 정도의 인력들이 대학에서 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연구소와 산업체에서도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체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에서 오는 데가 있습니다. 삼성, SK, 그다음에 LG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그 2차 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저희도 답답해 죽겠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연구 인프라기 때문에 이제 산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 갖고 비용을 정해놓은 비용을 받고 지원해 드리는데 항상 이분들은 그 연구를 할 때 그 NDA Non Disclosure Agreement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그 협약을 맺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왔다는 얘기까지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아주 저희는 1년 내 업적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회사가 온 것도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참 저희들은 애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임팩트 논문 실적들이 있는데 17년에 18 비교해 보면은 532건, 434건인데 이것도 지금 18년 거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준비가 다 안 끝난 사람들은 아직도 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논문 수가 쭉 가다가 조금 그러니까 감소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대신에 임팩트 팩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거의 많은 대학들이 그 교수분들의 그 연구 실적 평가를 논문 숫자에서 논문의 질로 바꾼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충 많이들 내시던 것을 이제 두 편이 한 편으로 몰리더라도 조금 더 높은 질의 그 논문으로 바뀌는 트렌드를 여기서 아마 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여태까지 나온 것들에 대한 특히 표지로 나온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이제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포항가습기 연구소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가서 만들어낸 특허는 저희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특허들은 우리 연구소 소원들이 만들어낸 특허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항가습기 연구소가 만들어낸 특허가 굉장히 많을 건데 숫자가 적게 잡히는 거는 외부에서 온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다음에 돌아가서 그쪽 기관에서 낸 특허는 우리가 골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것도 역시 많이 있는데 요것들은 주로 4세대 방사능 가습기 할 때 많이들 작은 국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한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 4세대의 특히 4세대의 경우는 전체 4천억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70%가 국내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인데요. 적어도 가습기 쪽에, 그러니까 가습기 쪽과 이제 연구를 하는 방사능을 연구하는 빔라인 쪽이 있는데 빔라인 쪽의 장비들은 국산화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품종이고 굉장히 정교한 장비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뭐 많아야 2개, 3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가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빼고요. 가습기를 건설하는 쪽의 분야에서 보면은 특히 4세대 방사능 가습기는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그 고주파 출력관이라고 하는 클라이스트론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대수가 50대가 필요한데 그 장비 하나만 유일하게 전량 수입해 왔고, 나머지는 전부든 일부든 국산화 시켜가지고 모든 기술을 갖다가 국내에서 가습기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스트론은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고 뭐 국방에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장비인데 포항이 50개, 그러니까 4세대가 50개를 쓰고 있고 3세대가 16개를 쓰고 있고 해서 1년에 가습기 연구소에서 대략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 7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당 가격이 대략 한 3억 5천 정도 나가는 장비고 제작 기간이 한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명이 한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거의 한 70개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거를 건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외국에서 사갖고 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5년에 건설이 끝나고 2016년에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될 때 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해서 그 승인을 받았고 2016, 17, 18 해갖고 3년간 1년에 10억씩 30억을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지난주죠. 금년 9월 말로 프로젝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중에 2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산화를 지금 현재 했고, 그래서 내년에 현재 7대의 클라이스트론을 현재 주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1대 아니면 2대를 국산품을 만든 제작회사에다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세대도 그러니까 다음에 지을 차세대 가습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가습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기술들은 대한민국의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 계획은 그냥 표를 보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외람되게도 이제 또 남의 다른 기관의 가습기를 또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외람되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양성자 가습기는 이제 코막이라고 불리고 있고, 양성자 저희는 전자를 가속시켜서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을 쓰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는 양성자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그 양성자를 직접 재료에 시료에 때려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산업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경주역 옆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옆에 이와 같은 부지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재원으로는 100 20mA의 양성자 가습기가 2013년부터 가동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 가습기가 있는 이 양성자 가습기는 요 설비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건물들이 이 주위에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숙소도 최근에 완성이 됐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증설될 내용들도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양성자를 만들어내는 이온원이고 선형 가습기가 있어서 20 MeV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00 MeV에서 현재 많은 활용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성자 가습기의 이제 운영 성과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잘 못 돌렸을 때 이제 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빔 제공률은 약 95%로 되어 있고, 지금 95%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외국의 기관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갖다가 현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들 소속
여기도 역시 과학계,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 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산업체에서도 오시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소재 재료, 그다음에 생명의학, 그다음에 우주 기초 연구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도 방사능 가습기와 마찬가지로 양성자 가습기 그 유저들을 모은 코프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연구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이 100mb 갖고 어디에다가 준비를 하기에는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적어도 1GeV, 그러니까 100mB가 아니고 1000mB까지 올라가야지 좀 그 용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 용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성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중성자원인데 이 중성자원은 현재 기술적으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가습기를 이용하는 파쇄 중성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팔레이션 뉴트론 소스라 그러는데 용도가 굉장히 하나 때문에, 특성 하나 때문에 그 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과학자들이 이 중성자가 언제 생겼는지 생기는 순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언제 붕괴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게 완전히 랜덤하게 붕괴돼서 나오는 건데, 가습기를 이용한 파쇄 중성자는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양성자가 그 타겟에 도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T = 제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나간다는 걸 갖다가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광과 똑같은 걸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방사광은 엑스레이는 물체가 그렇게 밀도가 약한 데만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철이 이렇게 두껍다든지 하면은 엑스레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성자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사광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두꺼운 시료들, 특히 이제 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두꺼운 안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군용이든 어떻게 됐든 그런 것들, 산업용이든 그런 거에 필요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될 양성자 파쇄용 가습기가 있는데, 이게 현재 국가시설 로드맵에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중이온 가습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이온 가습기는 이제 그 가속 장치 이름은 라온이라고 붙였고요. 레어 아이소토프 액셀러레이터 컴플렉스 포 온라인 엑스페리먼트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중요한 발생 장치, 초전도 가속 장치, 희귀 동위원소 생산 장치, 실험 장치 이렇게들 많이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건설은 이 자료는 제가 금년 봄에 받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모든 건물들은 현재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이주를 해서 몇몇 장비들이 지난달부터 설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설들이고요. 이 시설은 다른 나라하고 있는 두 가지 이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외국의 그 설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라온은 특별하게 그 두 장치를 한 시스템에다가 묶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제대로 완성이 돼 갖고 돈다면은 세계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로 현재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공정이고, 지금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아주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도 합니다. 이것도 제 시간에 되겠느냐 하지만은 일단 지금 세 번째 단장이 들어가신 분이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그분도 가습기 전문가셨으니까요. 일단 믿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건설되는 그 건물이 건설되는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뭐 각각 건설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기계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핵심되는 장치는 여기 이제 쿼터 웨이브 레조네이터, 하프 웨이브 레조네이터, 이것도 초고속, 그리고 여기 있는 SCL1, SCL2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항이나 경주하고 다르게 초전도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포항도 주요 가속
장치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가속관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저장력이 있는 가속관은 초전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초전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런 이제 가속기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데, 대전에 이미 지어놓은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 장치가 있습니다. 그 핵융합 장치는 대한민국의 초전도 선제 기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그 와이어를 가지고 감아서 자석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그런 기술이 없다가 이제 K스타를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온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들어오면서 초전도 면제, 초전도 서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속관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표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이렇게 잘 부서지고 그다음에 다루기 어려운 그 초전도 물질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곡면을 만들어서 그거를 액체 헬륨 온도로 채우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물론 이제 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현재 국내 업체 중에 일부 비추로텍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추로텍은 포항 가속 4세대 방산 가속기 할 때 구려되는 가속관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 보니까 가르쳐 주면 확실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설비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아이솔이라고 아이소톱 세퍼레이션 온라인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IF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라이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는 가벼운 거를 무거운 거에다 때리는 거 있고, 하나는 무거운 거를 가벼운 거에다 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특수 이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이온들을 만드는 거를 이 대전에서는 한 설비 안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 연구 설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면은 국제적인 주목은 확실히 받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쪽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세대 거는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정부에 계신 분들과 뭐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방사능 가속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보고 만나는 분마다 하도 물어대가지고 저도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환자가 많으면 병원이 자연스럽게 병원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이 많으면은 그러면 병원은 노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은 많이 지으면 또 그만큼 환자가 또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 쪽이 문제인지 시작인지 아니면은 그 수요 쪽이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그쪽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팩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 저한테 들린 얘기가 포항께 오래되고 낡았다. 고장도 자주 나고 뭐 가면 좀 성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포항은 그래도 95% 현재는 99%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 98%의 서비스 제공률을 가지고 있고 이용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물론 가끔 고장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복잡한 장치가 고장 안 나고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이제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에 유저 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문제는 성능이 나쁘다고 자꾸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포항을 문 닫게 하고 새로 만들 거냐? 포항을 문 닫게 하면 여태까지 지원한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래서 제발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바쁘다고 이렇게 해라. 현재 통계를 내면은 이용자들이 지원해온 지원율하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 내가 며칠 필요하다는 걸 다 곱해가지고 한 그 요구되는 날짜 수하고 포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날짜 수를 비교를 하면은 58%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반올림 적당히 하면은 반쯤은 서비스가 되는데 반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쁘다고 얘기를 하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바쁘다고 얘기하면 하나 더 생길 찬스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딱 들어갔습니다. 계속 바쁘다는 얘기들만 열심히 하니까 일단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 그 주장이 좀 먹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이 포항에서 할 거냐? 물론 경제성 따지면 포항이 제일 좋겠죠. 이미 인프라 다 돼 있고 사람 다 있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습기는 경제성 또는 과학자들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게 좀 아니더라고요. 워낙 덩치들이 크니까 이거는 역시 정치적인 팩터들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00년 90년대 말에 미국이 짓다가 실패한 슈퍼컨덕팅 슈퍼콜라이더라는 기장치가 있습니다. 둘레가 86km입니다. 그 장치는 1980년대 90년대 동안 열심히 설계를 해가지고 86km짜리 설계를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근데 어디다 놓는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도 싸움이 난 겁니다. 첫 번째 위치는 지금 그 장비가 가장 큰 장비가 있는 곳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시카고 근처가 되는 거죠. 그 동북쪽으로 그쪽에다 놓겠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더 넓은 땅으로 가자 해갖고 텍사스에다 짓자는 땅이 이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도시 옆에 가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둘레 86km짜리가 차지할 땅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지역이 주로 그 두 지역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들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준비들을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아버지 조지 부시가 됐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러니까 취임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36시간 뒤에 텍사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36시간 만에 텍사스로 정해졌고 그거는 달라스 남쪽 30분까지 떨어진 곳이다라고 했더니 질문이 어느 사이드까지 도착하는데 30분이냐? 왜냐하면 둘레 86km면 이 지름만 해도 한 30km 됩니다. 그거 지나가려도 한 30분 걸려요. 그렇게 넓은 땅에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고 3,00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이제 설계를 하고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시작할 때인 1988년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포스코에 와가지고 둘레 86km의 터널을 파는데 그 터널에 들어갈 철 구조물의 그 철을 달라, 그냥 공짜로 달라. 그러니까 그 돈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당시 포항 방사능 가습기를 건설할 돈에 거의 전부 다였어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당시 돈으로. 그런데 이제 포스코에 그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또 거기 계시니까 도와주겠다. 대신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줘도 좋다 그러면은 당신들한테 강철 20만 톤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정부가 포스코에다 주라 말하기도 전에 프로젝트가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강철을 주면은 방사능 가습기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주겠다고 해서 포스코가 매달렸던 건데 문제는 SSC를 담당하던 그 과학자들이 이 정치적인 감각이 조금 부족했든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든지 총액 그러니까 건설비가 최종적으로 얼마 드냐는 대답을 못했어요. 처음에 4빌리언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르고 올라가지고 11빌리언 달러까지 갔어요. 11빌리언 우리나라 지금 110조가 넘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최종 금액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찰나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클린턴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가 1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고 숫자 다시 마지막 숫자를 내놔라는데 못 내놨어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가 그건 문 닫아 가지고 3,600명이 그 자리에서 레이오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터널을 파놨어요. 일부를 이제 전체 86km 팔려고 하니까 일부를 파놨는데 그것도 다시 메꾸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메꾸라고 했냐면은 그것도 옛날 과학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갖고 메꾸라고 된 건데 아까 그 원장님하고 약간 말씀 나눌 때 했던 브룩헤븐이라는 곳에
그 릴라티비스틱 헤비 아이언 액셀레이터 릭이라는 가속기를 만들었는데 본래 그 가속기를 만들던 터가 이사벨이라는 가속기를 만들려고 터널 파놨어요. 근데 이사벨이 나중에 결국 이제 무산이 돼가지고 이사벨이 IS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 과거로 돼갖고 워즈가 되면서 워자벨이 됐거든요. 그래서 날아갔는데 그 터널을 끝까지 붙들고 나중에 릭이라는 장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는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정치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터널까지 메꾸라. 근데 못 메꿨어요. 왜 못 메꿨냐면은 텍사스에 있는 버섯 농장을 하는 사람이 이미 세금으로 판 터널 놔주라. 그래가지고 그 터널에서 지금 버섯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주 대실패한 그런 예가 됐고 그거를 미국이 못지음으로 해가지고 초고에너지에서의 소립자 물리학의 주도권을 유럽한테 완전히 뺏기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세대가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결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또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또 있었어요. 90년대 말에 양성자 가습기가 하도 이제 그때 이제 정부 주도로 양성자 가습기를 짓겠다고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5군데 이상의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때 포항은 준비 관련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지만은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가 안성에다 짓겠다 그랬고 경북대학에는 안심이란 동네에 지금 혁신도시로 돼 있는 거기다 짓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중앙대학이 안성에 짓겠다 그랬고 강원대학이 춘천에 짓겠다 그랬고 전남대학이 남원에 짓겠다 그러고 그래서 한 5군데가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연구재단에서 나와갖고 모든 사이트를 다 방문해가지고 평가까지 해서 마지막 최종 봉투까지 시일한 상태에서 스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그렇게 인기 좋은 거는 인기 나쁜 방패장에다가 붙여주자 해가지고 양성자 가습기가 방패장으로 붙는 바람에 몇 년간 그냥 이제 세월 그게 안정해지니까 그냥 이제 상당히 그 하시는 분들이 그때 애를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책이 그런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이 정치적인 판단에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필요하냐? 병원처럼 뭐 더 지어주면 좋은 건 아니냐? 그에 그래도 논리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파장의 영역대. 그러니까 우리가 3제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높아져야지만 그 나오는 엑스레이의 세기가 더 세지고 그러니까 그 파장이 더 짧아져 갖고 더 많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 그다음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제공하는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58%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2%에 대한 수요가 그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현재 줄 수 있는 빛에서에서도 성능이란 게 또 있는데 그 성능보다 더 좋은 조건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펄스가 나오는 시간이 얼마만큼 짧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용자 쪽에서의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항 방사능 가습기 그다음에 중이온 이런 것들이 가습기를 짓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계가 굉장히 많이 이 가습기에 관련된 기술을 넘겨받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외국에다 수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려면은 가끔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거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제 10년 간격으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더 높은 기술의 완성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게 요구 조건이 계속 들어와 줘야지만 새로운 기계를 설계를 합니다.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설계를 시작을 해갖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0-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드 타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여기서 못하는 이런 새로운 요구에 따른 기술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 방사능 가습기 PLS나 XFL이나 아니면은 중이온 뭐 양성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어서 들어간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얘들도 계속 성능을 더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얘들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요 요소 기술들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가습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다른
분야로 파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가습기가 제일 많이 파급돼 들어가는 데는 의료입니다. 지금 저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는 데 보면 양성자 가습기가 있고요. 지금 기장에 중입자 가습기 지금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삼성병원이나 그다음에 뭐 그 연세대 병원에서도 양성자 가습기 또는 중입자 가습기를 치료용으로 도입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가동 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가습기 또는 중이용 가습기는 암을 치료하는데 물론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막 퍼진 상태로는 아니지만은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를 보지 않고 수술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외과 의사가 도저히 손을 못 댄다고 생각되는 곳에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척수 옆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암이 시신경이라든지 청신경과 같이 붙어 있다든지 하면 이걸 외과적으로 제거할 때는 그 신경까지 잘리면은 그 기능이 잃어버리는데 양성자는 그냥 암세포만 특정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들의 암 이거는 기관을 자르면은 이게 또 충분히 커지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아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 처음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쓰이고 있는데 지금 기대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반도체 산업이 지금 강국으로 커져 있는데 반도체도 작아지다 보니까 점점 내려오면은 옛날에는 190 나노미터 파장의 빛으로 반도체 선을 긋고 공정을 했는데 지금은 190에서 13.5 나노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빛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3.5 나노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제작하는 반도체 제작하는 장비는 네덜란드 있는 회사에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중간에 여러 단계들을 같이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 장비가 현재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소형 가습기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갖고 현재 열심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예. 마무리.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 현재 그 새로운 가습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게 지금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이 난 곳이 2개가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여기 또 같이 시작을 하면은 늦지 않았다는 기회가 될 거고요. 참고로 이게 북경에 이게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여기도 북경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새로운 과학 도시에 방사능 가습기 차세대 방사능 가습기를 여기다 정점되는 곳에다 놓고 이 도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1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0.1%입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습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포항에서도 다 땅도 있고 준비도 있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놓은 그런 결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것이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포항 가습기 지금 옆에 있던 그 사진에처럼 우리 땅에다 넣고 싶은 생각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 방사능 가습기가 가습기 연구소는 새로운 장비 4GSR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필요로 하는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을 갖다가 모든 필요로 하는 곳에 공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할 때는 4GSR 새로운 장비가 이렇게 새로운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있는 기존의 거와 어떻게 영역을 나누고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도 처음부터 넣어야지 아니면은 이것 따고 저것 따로 가면은 중복됐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처음부터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도전적인 설계는 하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극단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용자들에 관련된 얘기고 요거는 가속 장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왕 설계를 해서 새로 하나 지을 거면은 포항에 있는 거와 같은 부품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은 그 부품 하나 수십억짜리들이 있고 만드는데 스페어 만드는데 뭐 2년 3년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만 할 수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들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
토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늘 모신 전문가분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문가분 의견을 듣고 플로어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텝 예비 타당성 조사 센터의 이상엽 선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박사님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타 1센터에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뒤에 시간 일정이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먼저 어떤 고 소장님 그 열변을 듣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라고 사실 나온 것은 뭐 제가 가속기를 전공은 또 물리학도도 아닌데 온 것은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그 예타 중에 일부인 그 적정성 재검토라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두 개 사업을 소장님도 얘기하셨던 그 중입자 가속기라는 것과 중이온 가속 장치 이런 걸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돼서 가속기에 대해서 키스텝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 내지는 들은 풍월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하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스위스에 써는 못 가봤어요. 원장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어쨌든 두 개 가속기를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이제 그게 레퍼런스로 썼던 것들이 이제 그 포항 방사능 가속기 3세대 4세대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는 양성자 가속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쓰게 돼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중에서 그 중입자 저 부산 기장군에 하겠다는 건 지금 저는 건 완전히 암 치료만 쓰겠다는 건데 그것은 현재 원자력 의학원에서 주관 연구관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정치적으로 바뀌어서 그것은 완전히 사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저 일본 아베 총리가 그것도 조금 터덕거리게 만들어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 제품을 사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바나 히다치 거 사오는데 뭐 도시바께도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그래서 그 꿈의 암의 치료 뭐 이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의학원은 그걸 뺏겨서 매우 불쾌하고 배 아파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봐서는 또는 기장군이나 부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과학적인 논란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중입자 가속기는 그 사이클로톤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그 가속기는 사이클로톤이 세계 어디도 없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싱크로톤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싱크로톤은 이미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사오자라고 그래서 개발해서 구입으로 바뀌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과학기술부가 거기에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 자체의 명분도 많이 좀 퇴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도 이것은 과기부가 예산을 넣는 한은 서령 사오고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연구로 다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색깔을 연구 냄새가 잔뜩 나게 해야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물론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중입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건 또 향후에 결국 과기부가 할 거고 또 이것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연구 냄새가 물씬 나게 뒤집어 씌우자 색깔을 칠하자 이런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되고 중이온 가속기는 이제 지금도 한데 아마 진행이 잘 돼서 아마 올해 한 8월경에 지붕을 이제 덮는 일을 아마 행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상량한다고 이렇게 집지문 뭐 그런 데서 상당히 성대하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가속기라는 놈은 자전 이 만드는 입장하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상당히 많이 불편한 관계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리학계도 이게 이론 물리하는 사람하고 실험 물리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편이 갈라져서 상당히 지금도 많이 악유를 많이 하고 마음이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실험 물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론 물리를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해결문을 잡았던 거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실험 물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두 부류, 두 연구 부류 간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그것들이 표출돼서 많이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나오는 아까 말씀 준 것 중에서 QWR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장비인데, 가속 장치 기본인데, 그거 성능 발표하는데도 와가지고 뭐 공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와서 뭐 참 안 좋은 소리 많이 하고 간다 그래요. 지금은 그 QW 하나 만드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원래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 하나 완성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것도 비트로텍에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처음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도 그렇고 국가위에서도 예산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맞냐고 해도 그 테스트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자꾸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진행돼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계의 기술 이전도 일어나고 또 산업계 사람도 키우고 또 우리도 테스트하면서 연구원들도 실력이 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서 좀 지켜봐주면 좋으련만 웬일인지 모르게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시각들로 많이 그 가속기 쪽은 지금 진행되어 와 있고, 경주에는 양산자 가속기도 비슷합니다. 다 이제 포항 가속기 쪽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거기도 시작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의미로 발전 방향으로 잘 이렇게 포장이 돼서 진행이 되면 포항 가속기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라운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이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또는 결론으로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전문가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학과도 마땅치 않고, 또 지금 여기 우리 고대 그 세종 캠퍼스에 박상희 교수님 오셨지만 뭐 그게 거의 국내 유일한 과, 학부도 아닌 대학원의 과 하나에 있어서 1년에 나오는 뭐 배출 학생이나 석박사라는 게 뭐 손으로 꼽을 것 같아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를 실험을 하는 사람들 위주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주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실험에서 결과가 디텍터가 여러 개 7가지가 붙게 돼 있는데, 그 7가지가 붙으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본 일도 없고 페이퍼에서 본 일도 없고 텍스트에서 배운 일도 없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석 전문가가 달라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분석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 측면 하나. 그래서 전문가가 종류가 다양할 텐데 실험을 하고 디텍터 만들어내고 디텍터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석 전문가도 꼭 키워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중입자든 중이온이든 또는 여기 통합 가속기는 그것은 아마도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계속 핸들링하고 키우고 뭐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융복합화가 뭐 기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야에서 쓰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뭐 지금 물리, 화학, 생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생명 뭐 이런 데까지 진행이 되면 그것도 다 해줘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융복합화를 할 수 있는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전문가를 키우는 거, 뭐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학계 입장이기도 하고 산업계 입장이기도 한데
그게 다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힘들게 참 적재를 제가 적정 재검토를 하면서 그 강조를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쪽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설계를 했던 데이터 또 설계를 실험을 해서 설계를 계속 수정 보완했을 텐데 그런 데이터 그런 것에 정보가 공유가 돼야 그 뒤에 사람들은 다시 그 일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위에서 더 쌓아갈 수 있는데 그게 신통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그래서 이번에 그 중이온 중입자 가속기에서는 그 관련된 정보를 쌓아놓은 시스템을 강제로 만들게끔 그 과제 안에다가 강제로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데이터들은 계속 쌓아져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설계, 가공, 그다음에 구축, 운영, 또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 모든 데이터들이 좀 제발 쌓여서 그게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물려줘서 그게 기본이 돼서 지금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나갈 때 또 중입자 가속기도 뭐 지금 당장은 뭐 1세대겠지만 2세대, 3세대 할 때 이게 더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는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또 전문가 양성되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그 토론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나눠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제발 그런 토론의 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 지원은 연구비를 좀 책정해달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가속기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가속기는 결국은 뭐 노벨상이 한 30년 후쯤 된다니까 가속기가 이 중이온 가속기는 지금 2023년, 21년도 말이 지금 예정인데 그거 뭐 커미셔닝하고 2023년부터 한다 그러면 그 30년 후에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세상에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노벨상을 좀 탈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그 뭐 초초미입자 정도 뭐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가속기가 그만큼 되면 그런 희망을 갖고 또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물리학계에 계신 분들이 다 도와서 서로 좀 사업단을 좀 제발 흔들지 말고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욕망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입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관련해서 여타 적정성 검토하시면서 그 경험하신 내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뭐 그 가속기를 둘러싸이는 갈등 문제도 말씀하셨고 크게 뭐 두 가지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인력 부족, 특히 그 분석 전문가 인력 부족 문제하고 가속기 설계나 가공 구축에 있어서 어떤 그 정보 공유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고려대 가속기학과의 박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박성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다 발표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하신 거 중복된 거 빼고 하다 보면은 많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유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활용도 문제, 그 다음에 인력 문제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일부 과학자들의 시설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가속기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서도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산업화하고 의료기 이런 걸로 이제 가시적으로 가장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거였는데 이거에 얽매이다 보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짜 해야 할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너무 문어발이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끌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2000년도 그러니까 198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가속기가 확대된 계기는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가습기 그 인력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 확대된 인력을 더 부서지지 않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새로운 가속기를 짓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 후세를 위해서 어떻게 내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까 이런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단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가속기를 위해서 가속기를 활용하는 과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어떻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이제 몇몇은 아니지 한 7, 8명이 그동안 꾸준히 기획 과제를 하면서 모은 이제 중지고요. 그거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무조건 인력 양성이겠죠.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제일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가속기 인력 양성이라고 하신다면은 가속기를 하신 분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벌써 소개해 주신 가속기만 해도 대형이 3개가 되고요. 앞으로 암 치료기 이런 거까지 다 하면은 대여섯 개가 지금 큰 가속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다각적인 시각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 그러니까 좀 중심을 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기만 아는 사람은 가속기만 안다 그러고 빔라인 하는 사람은 빔라인만 안다 그러고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만 알고 그 사이를 브릿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쪽과 저쪽을 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메이저는 아니지만 마이너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속기 핵심 기술이나 이용 빔라인 운영, 그 다음에 활용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용 분석 기술까지 총망라해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과제별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인력 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단기적으로만 서머스쿨 뭐 이렇게 2주,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팝업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극대화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지금 성능을 띠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여기에 걸맞는 빔라인이 그러니까 최고 사양의 빔라인을 덧붙이게 되면은 지금 막 그 따라오고 있는 다른 분들과 조금 한 발 더 앞서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직시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 과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고도화도 이끌어가면서 저변 확대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도 크게 한 2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의 중요성 말씀하셨고 그 가속기 핵심 기술이나 뭐 이용 빔라인 운영 기술이나 활용 기술, 뭐 분석 기술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다각적으로 그 융합한 어떤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가속기 활용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학계가 무슨 죄인처럼 뭐 22대 빵이니 뭐 이런 말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조급하게 보진 않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연구 시작한 게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보면 이제 불과 한 20년 됐는데요. 일본이 18세기에 메이지 유신 때 오픈해서 지금 벌써 한 150년, 60년 이렇게 저력이 쌓인 거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인가? 좀 그렇게 보질 않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보다 어전트한 게 이제 개발 실용화 이런 쪽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뭐 멀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 이내에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고요. 오늘 아무튼 귀한 발제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가 R&D가 이제 20주가 넘고 해서 국가 R&D도 뭔가 새로운 전략, 새로운 비전 이런 걸 모색할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거대 연구 시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포항 가속기 사례를 통해서 귀중한 레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박 교수님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그 인력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이라든가 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그 일이 있고 그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뭐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쉽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보면 어쩌면 좀 이 활동 영역을 글로벌로 넓히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업이나 관련 인력들이 국내에서 어떤 그런 연구라든가 잡이 없어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많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력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장에 필요한 인력들은 어쩌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지금 조기 은퇴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뭐 과학기술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 한 6개월 잘 교육시키시면은 어쩌면 지금 필요한 그런 인력들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 물론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쫓다 보면 이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뭐 국민들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는 그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쪽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쉬운 랭귀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런 홍보 노력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거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의 SSC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설득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일부 과학계에서 보이는 행태처럼 과학계 내부의 그 다툼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정말 과학계가 반성해야 된다. 내부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밖으로는 정말 좀 힘을 합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 투자를 자꾸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과학계는 그렇게 늘린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높이느냐, 성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 갈 거고요. 저희 키스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혁신본부랑 협의를 해서 아까 소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서 좀 지혜를 많이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좋은 말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공지사항 한 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10월 16일입니다. 그 바이오 헬스 관련된 주제를 갖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그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